네, 여러분은 제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홍콩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동대문 패션 상가 생각도 잠깐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이 분양상가, 즉 여러 명이 분양을 받아서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분양상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런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익률 10% 보장, 상가 분양받으세요. 특히 노후자금을 위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진화된 상가의 소유 구조가 없는지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 영상에서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강남 이스퀘어라는 빌딩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자산을 이 리츠 중에 하나인 이 리츠 코크랩에서 이 자산을 편입하려고 했다가 이 주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발표로만 끝나고 홍역을 앓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도 한번 보시죠. 이 강남역에 있는 강남대로에 인접한 아주 근사해 보이는 빌딩입니다. 이 상가를 투자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지는 지난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구분 소유 빌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대문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풍경입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의 사진인데요. 최근 동대문 패션 상가의 공실률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공실률이 있어서 이 아마 소유자분들은 상당히 시름을 앓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대문 패션 상가의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뭐 어떤 면에서는 보면 패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옷을 구매하는 그 소비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 변환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빠르게 변신이 안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분 소유 빌딩, 즉 분양을 받은 개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공용 부분을 바꾸고 하는 데에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소유자는 자가 소유도 있을 수 있어서 나는 그냥 분양받은 면적을 내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건물 전체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오레 명동 쇼핑몰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여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밀리오레 명동 쇼핑몰은 명동역에 인근한 아주 위치가 좋은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327개의 조그마한 구분 상가가 있었고 소유자도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리모델링 전에 300개가 넘는 좁은 이 상가 건물 안에 의류 점포가 1층, 2층으로 그래 한 개층에 152개실이 있고 1층에는 2층의 경우에는 170실이 넘는 조그마한 면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밀리오레 명동이 변신을 합니다. 금방 변신은 안 되죠. 그래서 유통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2018년에는 결국 쇼핑몰 전체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이키라든지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영입해서 쇼핑몰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요.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국 6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018년에 문을 닫았던 불 꺼진 상가의 대표격이었던 명동 밀리오레가 표현이 이렇습니다. 327개 벌집 매장 대신에 9개 브랜드로 새로운 쇼핑몰로 화려하게 다시 부활을 했다. 그리고 부활을 하면서 올리브영 1층에 있지만 올리브영 하루 매출이 1억을 넘는 소유자들은 아주 이제 해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소유자 208명이
COD 리테일이라는 상업시설 개발 및 운영업체한테 마스트리스 계약, 책임 임대차를 하고 소유주 지분에 따라서 상가 매출을 분배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27개 매장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관리가 됐을 것 같아요. 소유주 1, 2, 3 이렇게 해서 208명이 각각의 임차인, 뭐 예를 들어서 A, 여기는 묶어서 B라는 임차인한테 같이 줄 수도 있고 4 같은 경우에는 공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임대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여기는 같이 한다고 해서 85만 원일 수도 있고 임대 자체도 분리가 돼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용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다음에 계단실, 주차장 엄청 많은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도 이 소유주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실 다들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 소유주들이 뭐 한국에 다 없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도 상당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 소유주들의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아까 COD 리테일이라고 하는 리테일 전문 운영업체와 책임 임대차를 체결하는 거죠. 여기 한 곳에만 임대차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임차인 A, B, C, 임차인 A, B, C, D 이렇게 임대차를 다 체결을 하고 운영까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받아서 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을 줄 텐데요. 이제는 어떻게 주냐 하면 이 소유주들의 지분 비율대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 1번이 면적을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0평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는 10평짜리 상가였다. 그러면 여기가 10%고 지분 비율대로 하면 1%, 2%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10%, 1%, 2% 이런 소유자들한테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비전문적인 소유주들은 운영과 임대차에는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안 해도 되죠. 직접적으로는 COD라고 하는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이 COD라는 운영업체에서는 자기 보수를 제외하고 임대차를 잘해서 운용비용 빼고 남은 수익을 소유자 협의체에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뿌려주는, 훨씬 더 선진적인 구조를 찾아서 이렇게 327개의 매장이 9개 브랜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아주 선진적인 모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리츠 해설집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리츠도 본질적으로는 이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 1000억짜리가 있어요. 그 소유자들이 각각 층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리츠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1%, 2%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적인 회사한테 위탁을 맡겨서 이 자산관리회사가 개별 임차인하고 임대차를 하고 운용비용까지 쓰고 남은 수익을 리츠의 주주들한테 지분 배율대로 나눠주는, 배당을 하는 리츠와 동일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기존에는 이 건설 위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어쨌든 면적을 잘라서 개인들한테, 기관들한테, 법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모델, 그리고 분양을 받고 나면 특히 상가와 같이 트렌드가 민감하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자산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가에 있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오늘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에서는 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